네, 지난 시간에는 한양에 이제 도성을 건설하면서 궁궐과 종묘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런 그 원칙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교 이념을 담은 경복궁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성의 궁궐과 종묘를 지을 때 남면하는 궁궐을 딱 보고 왕께서 이제 남쪽을 바라봤을 때 왼편에는 종묘, 오른편에는 사직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궁궐 같은 경우도 주례의 고궁극편에 이 건설 원칙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은 이 궁궐은 전조 후침,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앞에는 조종, 관할을 두고 뒤에는 침전을 둔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준이겠죠. 그런 거를 남과 북의 대칙선에서 이렇게 중심선을 두고서 이렇게 앞뒤로 해서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문삼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세 개를 이제 둔다. 그리고 삼조라는 거는 이제 앞에는 이제 치조, 그 다음에는 연조, 그 다음에는 이제 외조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앞쪽에 이제는 어떤 관할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권례각사를 이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정전 앞에 권례각사들이 쭉 두는 것을 갖다가 이제 외조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이 통치하는 구간. 그래서 왕이 이제 정사를 펼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를 이제 우리가 보통 치조라고 하고요. 뒤에는 바로 이제 연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왕과 왕비, 그리고 이제 왕실의 가족들, 그리고 상궁, 궁녀, 이런 시중을 드는 궁녀들이 이제 같이 함께 거처하는 곳, 이런 어떤 구분을 지어서 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복궁을 지을 때도 이런 어떤 고대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런 궁궐을 짓는 원칙에 의해서 충실히 예제에 따라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은 그런 건설이 되었던 것들이 창덕궁이나 창경궁과는 다르게 보시면은 상당히 중심선을 축을 해가지고 대칭되게 정각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창덕궁과 창경궁은 자연 지형적으로 이렇게 좀 지었거든요. 가보신 분들도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다른 그런 자연 지형적을 이용했던 창덕궁, 창경궁과 그리고 주례에 나왔던 어떤 도성이나 궁궐이나 종묘를 짓는 그런 원칙들을 갖고서 지은 궁궐이 바로 경복궁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유교의 어떤 예제에 충실히 따랐던 거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궁궐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지금 모니터에 나와 있는 궁궐은 언제 때 거냐면은 영조 때 이제 그린 거예요. 영조 때 그린 건데 사실 저 그림 영조 때 경복궁의 모습은 아니죠. 왜냐면은 임진왜란 때 전부 다 소실됐어요. 불타버려가지고 터만 남았습니다. 땅만 있고 건물은 없었어요. 그래서 영조 때 영조가 경복궁에 가서 가서 과거 시험도 치르기도 하고 또 이 망배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황제가 있는 궁궐을 바라보면서 예를 올리고 했던 걸 이제 망배례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올렸고요. 또 친잠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누에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옷은 누에에서 나온 실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뽕나무도 심어가지고 누에에서 실 뽑기까지 그런 과정들 국가에서 많이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왕비가 직접 제사도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그때 친잠단을 세워서 제사도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조가 가서 경복궁에 임진왜란 전에 있던 모습들을 고증하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겨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 경복궁의 모습에 절했을
거라는 거를 짐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춧돌이나 이런 터들은 좀 남았으니까 그거를 갖고 고증했던 그런 그림이 저 경복궁도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의 경복궁과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중심선, 남북의 중심선으로 대칭축으로 해서 정각들이 양쪽으로 좀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궁궐. 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궁이라는 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통 집은 아니겠죠? 임금과 왕실의 가족들이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 궐은 그 집들이 있는 둘레에 있는 담장, 그리고 성문, 그리고 그 왕과 왕비와 왕실 가족들이 사는 집들을 지키기 위한 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담에 설치된 망루, 그 망루에서 이제 그 경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시킨 게 궐이에요. 그래서 궁궐이란 말은 그런 왕실의 가족들이 사는, 즉 왕이 사는 집과 그 보호하기 위한 담장과 문과 망루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걸 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은 저런 그 한자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경복궁이 이제 이름을 갖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 막 지어진 게 아니라 이제 이 1394년에 이제 이 궁궐을 이제 짓기 시작해서 이제 95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 완공이 됐을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궁궐이 완성된 건 아니고요. 그 정각들 많이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궁성과 문들은 이제 세종 때 거의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이제 정각들을 다 짓고 나서 그 태조가 정도전에게 이제 그 이 궁궐, 새로운 궁궐의 이름을 지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 궁궐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나오는 시를 그 인용을 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시편에 뭐 그 군자가 이제 그 이 큰 복을 받아서 대대손손 영원토록 그 이어지길 바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이 경복이라는 이름을 그 짓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이제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가 부르니 이제는 군자께서 만방의 복을 그 받으실 것이다. 뭐 이런 그 아주 그냥 그 칭송하는 그 태조를 칭송하는 뜻에서 이제 경복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복궁이란 이름이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군이 무궁토록 이어지라는 뜻이었죠. 사실 한 500년이 넘도록 570여 년 정도의 조선 왕조가 이어졌다는 것은 왕조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애는 좀 많이 드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보통 길어야 300~400년이고 특히 우리는 상당히 왕조가 깁니다. 이 통일신라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고 이 조선도 그랬죠. 그래서 상당히 긴 그 구군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아주 멋있게 저렇게 경복궁이라고 지어지게 된 것이었죠. 만방에 그 널리 퍼지도록 그런 의미로, 그리고 태조께서도 대대손손 경복궁을 지어서 후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 이러한 것들이 경복궁의 의미에 담겨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 경복궁뿐만 아니라 이 도성에 있는 사대문, 이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까지 모두 또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성 사대문도 그냥 이렇게 막 짓는 것이 아니라 유교에서 나오는 기본 덕목, 기본 윤리, 아주 상당히 중요한 뭐 인의예지 신, 뭐 여기에서 따와가지고 이 사대문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문 이름은 흥인지문, 흥인문이라고 지어도 되지만 이 동대문에 있는 지대가 좀 많이 낮았나 봐요. 그래서 이 습기도 차고 이렇게 그 못이 뭐 이렇게 형성도 되고 그랬었나 봅니다. 물이 차고. 그래서 그 지세, 땅의 기운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자를 넣었대요. 그래서 흥인지문, 그 땅 지자는 아니지만 그 한 글자를 더 넣어서 네 글자로 만들어서 흥인지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이
번성하기를 그 바란 뜻이었죠. 그래서 이니 흥에서 어떤 그 어진 그 정치도 이루어지고 백성들도 그 동대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어떤 그 기본 윤리인을 좀 알고 전파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바로 정도전이 그래서 이 흥인지문이라고 또 지었습니다. 그 남대문은 숭례문이죠. 어떤 예를 숭상한다, 예를 추앙한다 그런 또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예가 널리 퍼지기를 또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숭례문도 그런 뜻을 갖고서 이 성리학의 기반을 둔 조선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중요시하고 소중히 생각했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임금까지 예를 자기 기본 신분에 의해 차리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그 정도전이 이제 숭례문이라고 또 이제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서대문은 돈이문입니다. 의를 돈독하게 한다, 두텁게 한다. 그래서 의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어떤 옳음, 정의, 바름 이런 거 힘쓰라는 뜻으로 돈이문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이 돈이문은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전철의 그 선로를 부설하면서 이미 그게 이제 그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없고 그 철거된 상태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북대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숙청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숙청문이라고 지었는데 그 나중에 그 중종 때인가요? 그때 이제 그 숙정문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북대문은 숙정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에 말했던 이 세 개의 대문은 항시 열려 있어서 백성들이 드나들었지만 북대문은 그 산에 그 있기 때문에 뒤에 그 백악산 그 뒤에 그 있죠. 산에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평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풍수적인 어떤 이유로도 닫아놓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 인의예지신이라는 기본 윤리 덕목에 의해서 따오지 않고 그 숙정문 어떤 평안한다 뭐 이런 뜻 그런 뜻의 어떤 그 정자로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또 어느 모르게 학자들은 이게 이제 그 꾀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꾀정자. 그래서 지혜의 그 지자와 같은 의미다, 유사하다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신자, 인의예지신 할 때 그 신자도 사대문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면 가운데 신자가 있죠. 그거는 바로 보신각, 종루. 그 예전에는 종루라고 불렀는데 그 신자는 아마 고종 때 넣나 봐, 그 새로 만들면서 보신각이라고 불렀나 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질서들, 자연의 이치에 맞게 순례에 따르면서도 그 질서를 그 맞게 그 만들었던 그 인의예지신 기본 윤리 덕목으로 이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런 어떤 좀 이상적인 그 세상 나라를 정도전이 꿈꿨기 때문에 이 한양을 건설할 때도 이름들을 정각과 문의 이름을 이렇게 그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문의 이름들이 남아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도성 사대문들도 이 궁궐에 있는 그 문들도 이제 그렇고 이 도성의 문들도 그런 뜻으로서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이제 사진들을 보면은 바로 저렇게 그 흥인지문, 뭐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 이렇게 이제 지어져 있죠. 근데 현판들이 모두가 다 가로로 되어 있는데 숭례문만 세로로 되어 있죠. 저것도 좀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미신이다 뭐 웃으면서 이제 그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과학이라는 게 학문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다 이 풍수와 그 주역과 이런 것에 이제 그 마지막 희망에 의존해서 그거는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그 태평한 세상을 기도했던 그런 그 주술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숭례문 같은 경우도 그 앞에 있는 그 남산이 상당히 화기가 있는 그 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풍수상
그래서 이 숭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닮으로써 그 화마를 이겨내는 뜻으로 저렇게 세워놨다고 해요. 그래서 가로로 안 달고. 그래서 그게 그 조선시대 때부터 저렇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저렇게 현판을 세로로 세워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정도전은 이 한양의 이런 그 건설할 때부터 이 유교적 이상주의를 표방하고 이런 이상적인 어떤 정치를 펼치도록 많이 그 왕께도 이야기하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뜻이 조선의 건국 이념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그 고려 말처럼 이런 부패된 권문세족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일반 백성들은 다 그 끼니도 못 거르면서 굶어 죽는 그러한 것들을 개혁으로서 고치고자 했던 그런 이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태조와 정도전이 상당히 잘 그 뜻이 맞아서 이렇게 건설을 잘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전이 이렇게 초기에는 태조와 어떤 그 뜻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정치 체제도 잘 정비하고 건축적인 것에서도 상당히 어떤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문들의 이름도 많이 지었지만은 아주 상당히 그 말로는 비참하게 죽게 됐어요. 뭐라 그럴까요? 그만큼 그 정도전은 이 급진적 개혁 성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당시에 하여튼 모든 그 요직들을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이런 관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조가 이제 내린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권력을 독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 태조 이성계의 그 아들들이 얼마나 반감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자기들은 그 왕족의 이거 왕실의 가족들인데 모든 권력들을 갖고서 좌지우지하고 정치를 피니 왕실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공신들도 상당히 시기하고 정도전을 바라봤을 때 되게 거부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거죠. 이렇게 보면 가죽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한자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 자기가 껴입고 있는 가죽을 다른 가죽으로 바뀐다는데 얼마나 희생과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정도전이 감내하고 치르고 있는 과정에 다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그런 이 반감한 세력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정도전이 이 태조 이성계의 가족들과 부딪혔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세자를 책봉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이 정도전도 나라가 태평할 때는 적장자가 왕이 돼야 된다, 왕세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라가 이제 이렇게 상당히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나라의 중흥한 공이 큰 왕자가 그 다음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성계의 이제 둘째 부인이었던 신동왕후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번과 방석이 있었는데 신동왕후 강씨가 상당히 자기의 아들에서 이제 세자가 되기를 많이 바랬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제 태조 이성계한테 많이 요청을 했나 보죠. 그래서 결국은 태조 이성계가 둘째 부인이었던 신동왕후의 방석에게 둘째 아들에게 이제 세자를 물려주는 거죠. 그때 당시 4살이었던 아주 상당히 어렸을 때 이제 그걸 물려주니까 당연히 조선을 건국할 때 큰 공을 세웠던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 신의왕후 한씨 아들들은 당연히 분개하고 아주 격분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열이 엄청나게 받겠죠. 왜냐면은
전혀 공이 없던 신당호 강씨는 그 건국하고서 왕비도 되고 조선의 첫 번째 왕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들도 낳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조선을 이어갈 세자가 돼서 왕이 된다니 정말 이거는 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 여섯 아들들은 조선을 건국하게 해서 고려 말에 그렇게 큰 공을 세우면서 왜구도 물리치고 적도 물리치면서 그 이제 그 왕위로서의 이제 아버지를 만들고 됐는데 그 또 자기 어머니는 조선이 건국하기 전에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왕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정도전이가 또 그 방석에 세자 시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왕세자 교육을 맡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이제 미웠겠습니까? 미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증오감이, 왜냐면 방석을 세자를 키우는 교육을 정도는 시키니, 그리고 그 당시에 정도는 상당히 성리학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조선을 건국했으니 어마어마한 제1등 공신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세자를 또 이제 그 교육시키고 만드니 이거는 이방원의 그 태정이 됐던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일 날 일이죠. 나중에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도 토사구팽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그 조선을 건국했던 그런 그 이제 공신들과 그 몇 명의 공신들과 그의 이제 형제들이 그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정도전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이제 뭐 계략들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기회가 왔었죠. 그 기회는 이 정도전이가 이제 남원의 첩배 집에서 그 송현에 있는 집에서 이제 그 뭐 이제 술잔치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를 기회로 삼고 이방원이 이제 사병을 데리고, 아직까지도 사병을 완전히 혁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왕실의 가족들은 사병을 갖고 있어서 그 사병들과 함께 이제 그 집에 쳐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정도전을 베어 죽이는 거예요. 그 술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게 이제 됨으로써 이제 정도전을 제거시키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전이 이제 죽을 때, 이건 이제 실록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니까 좀 뭐 상당히 그 나중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왕실을 좀 더 보호하고 포장해서 잘 미화시키고, 이 정도전은 좀 비굴하게 묘사를 해야지만이 또 이렇게 명분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록에 의하면 정도전이 그 죽을 때는 상당히 그 막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예전에도 그 이방원이 저를 정왕군이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막 그랬다. 그리고 아주 그 나올 때도 뭐 단검은 쥐고 있었지만 소심하게 걸어 나왔다. 뭐 하여튼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평으로서 견해를 밝히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도전은 상당히 그런 갑자기 뭐 이렇게 전투를 벌이면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이렇게 말로로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구하러 갔다가 죽고, 뭐 그 사촌들도 그 형제들도 죽고, 막 그래서 이제 집안이 다 이제 몰살이 되고, 나머지 가족들도 이제 그 유배도 가고 막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거의 이제 뭐 가족들에서 장남만 살아남았나 뭐 이렇더라고요. 그때 당시 태조 이성계의 어떤 그런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아남았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를 세웠고 한양을 건설하고 또 이 궁궐의 이름을 또 유교 이상주의를 표방해서 지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말로는 됐습니다. 자, 또 따로 이제 그 태종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태종 같은 경우도 요즘 뭐 드라마에 나온다고 하던데 제가 못 봐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실록에 의하면은 태종도 상당히 그 무자비하고 되게 좀 무서웠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을 건국하면서 태종과 함께 약 30년 동안을
그 30년 동안을 그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전투를 벌였던 강상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태종이 상황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세종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강상인은 그때 그 병조 참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국방부의 한 차관급 정도 되는데, 이제 첫 해, 그 상황으로 세종이 이제 그 재임하면서 했던 그 첫 해에 그 병사의 일을, 군부의 일을 그 세종에게 보고하고 자기 태종한테는 보고 안 했다는 이유로 30년 동안 그 같은 동지였던 그 병조참판 강상인을 그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또 바로 또 그것도 이제 성이 안 찼는지 유배를 보내요. 또 지방에 보내고 또 이틀 만에 또 그걸 노비로 만듭니다. 그 노비로 만들고 또 그랬다가 다시 또 그 사람을 이제 그 불러가지고 고문을 해요. 그래서 압슬형이라고 막 그 자갈에 무릎을 꿇리고 거기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고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압슬형 한 8번이나 정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이유는 뭐였었냐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름 내서 그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역모를 저지르기 위해서 나한테 보고 안 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름이 나올 때까지.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결국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시몬이 누구냐면 그 세종의 장인이에요. 그 소원왕 왕비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세종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태종은 그냥 상왕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유로 이제 같이 시몬과 함께 어떤 역모가 꾸며져서 계략을 너희들이 기도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시몬이 사형 먹고 죽거든요. 내려가지고 그 왕의 그 장인인데도. 그래서 그 4개월 만에 영의정이 된 지 4개월 만에 그 시몬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강상인은 거열형에 치러져요. 거열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수레에 이 손과 발을 묶고서 수레에 소를 끌고 가서 찢어 죽이는 거예요. 강상인은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태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아들이었던 세종이 상당히 안정적인 이 국가를 운영하고 정치를 어떤 그 잘하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이 어떤 외척, 그 세종의 어떤 그 장인이면서 세종의 부인이었던 소원왕후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외척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지만 너무 좀 그 끔찍한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분이 또 태종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종이 왕이 이제로서 이 조선이란 나라의 초기의 어떤 그 체제를 잘 정비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경복궁에 있는 정각만 세워져 있던 것을 갖다가 궁성문도 완전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북문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성문도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궁성도 이제 완전하게 갖춰지고 북문도 하고 주요 정각만 있었는데 뭐 내전에 있는 그 편전 그리고 외전에 있는 편전 그리고 그다음 뭐 침전 이렇게 주요 왕과 가족들이 있었던 곳에 어떤 주요 정각만 있었는데 이 세종 때에 이르러서 어떤 뭐 동궁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천문 기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각들도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궁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게 세종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궁궐에 처음 들어가면 광화문 지나 들어가면 또 홍례문이라고 있죠. 흥례문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흥례문은 고종 때 지어진 이름이에요. 고종 이전까지는 홍례문이었습니다. 그 홍례문이 얘를 널리 그것도 펼쳐지는 의미에서 지었지만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이 홍자가 고종 청나라의 고종 건륭제의 그 이름에 홍력이에요. 그 홍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피하고자 흥례문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어떤 그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경복궁의 정문은 어떤 남문, 오문이라고 불렀던 긍정문 앞에 그게 있었지만 이 세종 때 광화문으로 이제 그게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어떤 교화, 이런 어떤 음의 뜻, 이러한 것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화문이라는 이름도 이제 지어지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어떤 유교가 이렇게 충실하게 이런 정각이나 성문이나 통치 이념으로서 잘 갖추어지고 그런 이념으로 국가를 이제 운영했지만은 실은 실생활에 있어서는 이 경복궁 안에도 이 불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함원전이란 건물인데 그 함원전이라는 그 건물을 이제 잠깐 이제 보면은 이 어떤 왕실의 가족들이 사는 집 뭐 이런 데가 아니고요. 이 불상이 저기에 4구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채가 저 안에 있었어요. 처음에 이 함원전을 지었을 때는 이제 세종 때 졌는데 처음에 이제 지어질 때도 이 유학을 신봉했던 그 신하들이 엄청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막 공사를 중지해달라 그러고 막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종이 강행을 해서 함원전이란 거를 짓습니다. 그냥 짓고만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겠죠. 당연히 뭔가 이렇게 불교 의식이 치러졌겠죠. 근데 그 불교 의식이 이제 좀 많이 치러졌던 게 언제 때냐면 세조 때예요. 그 세조 때 바로 여기에 점안 의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불상에 눈동자를 그려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마지막 그 불상을 모시길 때 하는 그 의식이지 않습니까? 의례잖아요. 그래서 그 함원전에서 그런 점안 의식도 이루어지기도 했던 데가 바로 그 불상이 모셔졌던 함원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복궁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불교 의식들이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임진왜란 때 불타고 고종 때 다시 세워지고 고종 때에서는 어떤 그 유교 의식들을 치러줬던 그 성균관 학생들도 같이 유교의 경전에다 사서를 경전을 외우기도 하고 어떤 제사 때 지내는 충문도 직접 고종에 쓰기도 하고 이랬던 자리가 또 함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이념으로 조선을 건국하고 유교 이념으로 통치를 했고 모든 유교의 어떤 그런 기본 윤리가 널리 퍼지기를 바랬지만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런 불교를 배척했던 그러진 않았습니다. 조선 초기에요. 자, 또 이제 여러분이 또 보시면은 이 경회루예입니다. 이거 이제 요거는 함께 나오는데 경회루에서도 법회가 있었어요. 그 어떤 법회가 있었냐면은 그 세조가 또 이제 그 법회를 거행했어요. 세조의 아들이 의경서자인데 의경서자가 20살 때 요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요절하기 전에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승려들을 한 21명을 초빙해서 경회루에서 이제 막 그 법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히 성리학자였던 신하들, 뭐 판서, 승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의정부 당상관들 이런 분들도 모두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법회를 해요. 근데 결국 어쨌든 한 달 뒤에 의경서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런 기도회도 이 경회례에서 이제 하게 됐고요. 또 단종이 국세를 세조에게 넘긴 자리가 바로 또 경회로 또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회로에서도 이런 법회들을 열어가지고 어떤 병을 치유를 받고 싶어하는 그 기도회를 열므로써 그런 마음들을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 학문적인 거는 어떤 유교가 그 사회를 지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심각하거나 병은 결국 유교가 치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의조는 불교가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실의 가족들은 불교에 이렇게 이제 의지를 했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던 건 소격서, 뭐 국사당 이런 거예요. 소격서는 뭐냐면은 도교 의례를 거행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제라고 그래가지고 별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지금의 삼청동, 경복궁 동쪽의 삼청동에 있었습니다. 그 제단이 있었었고요. 아직도 그 이름이
종로에 소격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정동명이 아직도 이름으로 남아있죠. 소격동. 거기에 소격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삼위, 하늘에 있는 어떤 그 해와 달 그리고 별 이런 그 삼위를 신위를 모시고서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병 치료를 또 복을 빌는 뭐 이런 그 또 기우제를 지내는 그것을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들 일월성신에게 제사를 했던 것이 소격소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하들이 계속 이제 반대를 하죠. 유교가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엄청나게 해서 중종 때 폐지됐다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그 절차들이 있었어요. 많이 그 상수가 올라와서 세워졌다가 폐지됐다가 했던 일이 소격소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사당이라고요. 혹시 그 인사동 그 인왕산 그 기슭에 있는 국사당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에 그 기슭에 있습니다. 국사당은 뭐냐면 신당이에요. 무당집이라고 하면 국당. 지금은 국당인 거죠. 저 국사당이 처음에는 국사당 이름은 아니었지만은 그 남산에 그 꼭대기에 있었대요. 그 태조 위성계가 나라를 세웠을 때 남산을 목욕대왕으로 그 봉하고 거기를 호국신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거기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중종 때 그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은 목욕신사가 있다라고 나오고 그것은 남산 그 꼭대기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욕신사에서 또 봄과 가을에 초제를 지냈대요. 그 별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지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실학자가 쓴 그 책에 의하면은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국사당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무신도 무신이 그려진 무속인이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사당입니다. 이거 이제 또 어느 정도 그 조선 후기에 이제 궁에 있는 나인들을 시켜서 적의 치상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 명성황후, 고중해비 명성황후는 자기 나인들을 시켜가지고 저 국사당에 치상을 드리도록 이런 물품들을 이제 바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기록들이 궁중발기라고 하는데 그 발기란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치상을 드릴 때 보냈던 물품들과 수량을 적은 그 책이에요. 그 문서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사당에 여러 차례 그런 그 물품들을 보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사당이 보냈던 글들을 보고 그때까지도 이제 그 국사당이 그 남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왜 인왕산 기슭에 있느냐? 일제 강점기 때 그 1925년에 이제 그 조선 총독부가 남산의 그 기슭에 조선 신궁을 짓습니다. 조선 신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을 데리고 가서 참배시키려는 그 신사를 짓는 거죠. 그런데 저 국사당이 남산 꼭대기에 자기들 신궁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저거를 철거를 해요. 그때 저 재료들을 나무와 저런 것들을 모두 원형 그대로 짓기 위해서 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인왕산 기슭에다 짓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인왕산 기슭에 지었던 것은 거기에서 태조와 무학대사가 기도회를 가졌던 자리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짓게 되었던 것이 이제 국사당이고요. 또 무학대사를 모셨던 내가 또 국사당이랍니다. 그래서 국사당의 이름이란 명칭도 갖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여러 신들로 모시는 분들이 그 영정들에게 많이 이제 있고요. 지금도 어떤 굴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뭐 개인이나 집단들이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곳, 기도회를 하는 곳, 무속적인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담고 하는 곳이 지금 국사당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인왕산 등산 가실 때 잠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경복궁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싹 불타가지고 고종 때 이제 중건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임진왜란 때
됐었는데 저 소실된 것이 또 이제 그 실록에 그리고 유성룡이 쓴 서예집에 보면은 조선 백성들이 불을 지르고 노비문수를 불태우고 부모를 약탈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아마 그거는 아마 그 실록을 썼던 사람들이 어떤 조선 백성들이 아주 그 피난을 갔던 그런 왕실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분개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막 이렇게 좀 그 이해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경복궁은 백성들이 불을 지른 게 아니라 1392년에 그 5월 2일자에 그 일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게 어떤 남아 있는 기록이냐면 왜군을 따라왔던 종군승 일본 승이 자기의 조선일기에 2일자의 기록에 이 경복궁이 어떤 그 놀라움과 탄성을 했던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5보를 걸어가면 누가 있고 10보를 가면 각이 있고 여기가 용의 세계인지 신선이 사는 선계인지 모르겠다. 놀랍다. 막 이런 그 기록들이 나와요. 그리고 5월 3일자에 다른 어떤 그 일본인이 또 쓴 그 조선정벌기라는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까지도 이 경복궁이 그 보존되어 있는 그런 그 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일자에 또 다른 사람이 쓴 기록에 이제 경복궁이 초토됐다. 다 타버렸다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유성룡이 그렇게 이제 자기 서예집에 쓴 거는 썼지만 아마 들은 소문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신하들이 그 한성에 들어왔을 때는 그 2년 뒤에 그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한성을 탈환했을 때 들어왔을 때 경복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를 봤었는데 그것을 갖고 아마 그 나중에 쓴 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추정해서 들리는 이야기로 쓴 것이 아닌가라고 또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복궁은 사실 우리가 그 백성들이 그 불태웠다기보다는 이런 그 왜군들이 아마 퇴각할 때 불태운 것으로 그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뭐 그 일본군을 따라왔던 그 왜군승 그 제다쿠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5월 2일에 한성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또 하는 그 이야기 설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까지 궁궐은 한성에 왜군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대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묘와 궁궐들은 아마 퇴각할 때 불태운 것이다라고 지금 왜군들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경복궁이 불탄 채 27년 동안 있을 때 창덕궁에서 이제 또 이제 왕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선 후기의 수렴청정 세도 정치로 인해 가지고 왕권이 아주 약해졌어요. 이 정조가 49세 때 이제 그 죽습니다.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순조가 11살 때 왕이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효명세자도 이제 그 세자인 상태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명세자 아들 헌종이 왕이 됩니다. 8살 때예요. 8살 때. 그리고 그 다음 철종이 25대 임금 철종은 19살. 그리고 26대 고종은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 그 왕이 이 조선 후기의 그 정치와 그 국정을 운영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대비들이 함께 정치를 이끌어 나가죠. 그걸 수렴청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발을 치우고 뒤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순조의 비였던 순원 왕후가 이제 그 헌종과 철종 2대에 걸쳐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원 왕후가 안동 김씨인데 그 대비가 정치를 펼치는데 권력을 뒷받침을 하고서 정치를 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 왕을 데리고서 어떤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안동 김씨 자기의 외척들, 자기의 친지들이겠죠. 그래서 그 외척들을 친지들을 다 요직에 등용을 시켜가지고 그걸 뒷받침을 해서 권력을 갖고 쥐고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헌종과 철종 때까지 그 안동 김씨들이 이제 정치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종이 이어서 고종이 왕이 되는데 고종은
누구로 어떤 힘을 얻고 왕이 되는 거냐면 효명세자의 부인이었던 신정왕후 풍양 조씨예요. 그 분과 흥선대원군이 서로의 어떤 그 이익이 서로 이제 그 부합되니까 결탁이 돼가지고 고종을 그 왕으로 이제 그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되니까 고종의 대비는 또 이제 그 신정왕후 풍양 조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완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가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저렇게 이제 그 세도 정치가 너무 판을 치기 때문에 흥선대원군과 효명세자의 부인이었던 신정왕후가 결탁돼서 이제 그 후기 때 저런 다 영민씨의 또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 이제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그 수렴청정 세도 정치가 조선 후기를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된 거고요. 이제 경복궁이 중건하게 되는 것은 고종이 바로 이런 그 왕권이 악화되고 그리고 정도전의 개혁 정치를 다시 되살려가지고 새로운 어떤 조선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상당히 그 명성황후와의 알력관계 속에서 로 돌아가는 뭐 근대화 하자고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또 강조된 측면도 있었지만 실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세도 정치가 너무 판을 치고 이 정권을 장악하고 모든 재산들을 자기들이 차지하면서 국정이 문란해지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어떤 새로운 그 정치를 펼치고자 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서 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을 새로 짓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고 고종이 등극하고 자기의 영민씨들을 또 계속 등용을 시키면서 이제 대원군의 부인이 이제 영민씨거든요. 그래서 영민씨들을 새로운 세력으로 들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조선 후기의 왕씨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도전이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고종 때 와서야 그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가졌던 옛날의 관작을 회복시켜주고 복권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 다시 살아나는 된 게 고종 때의 경복궁을 중건하면서였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경복궁이 정전, 편전, 침전에서 좀 자세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